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경제적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부터 실물 경제까지 그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하나씩 같이 점검해 보시죠. 김광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가 1.4%, 코스피는 2% 떨어졌고요. 오늘도 보니까 코스닥은 또 1% 가까이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글쎄 아직 좀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분간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또 외환시장이나 이 변동성은 또 부정적인 변동성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정치적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도 안심하고 한국 주식을 늘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돈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특히 하반기 들어서 국내 주식을 많이 줄여나가던 외국인 투자자들 조금 순매수로 들어가나라고 싶었는데 어제는 또 다시 코스피에서만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시각이 우세할까요? 우리 시장을 볼 때. 네, 외국인 입장을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실물 경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현상이 한국에 있는 대사관, 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 보호 조치를 발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만약에 대외국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행을 자제할 것을 이렇게 경고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듯이 이런 것들을 발령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꺼려지게 만드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세계 모든 외신에서 거의 일면톱으로 이 주제를 다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거의 70억 인구가 이 주제를 거의 공유하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 불안하다, 한국에 투자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자극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코스피에서 한 3,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어떤 판단일까요? 예, 일단 두 가지 심리가 작용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주에 투자하는 이런 것을 저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국면에는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마주로서 관심이 주목되고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많이 집중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승리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고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또 매수세를 좀 강화시켰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의견을 또 드린다면 아직 뭐가 정리된 거는 아닙니다. 그쵸. 특히 어제 이전까지의 우리 어떤 정치적 리스크와 어제 이후의 정치적 리스크는 완전히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던, 그리고 밸류업이 기대돼서 또 고배당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금융지주사들도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KB금융이 5%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가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계엄선언 직후에, 물론 이거는 국내 거래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때 30% 넘게 폭락했다가 또 해제되니까 다시 급반등하더라고요. 이런 변동성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격을 규명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어떤 소위 자본시장 중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그 성격을 규명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코인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위험하다 하고 내던지는 거죠. 일시적으로라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매수로 집중되는 것이고 금 선호 현상,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런 공격적 자산으로부터는 좀 내던지고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또 역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조치가 발령되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이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네 하면서 다시 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이 코인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그 야간 시장에서 1,440원대를 넘어섰다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서 1,410원대에 가리키고 있는데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 환율도 이 수준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외환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질문을 주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면 어제 나타났었던 이런 현상은 일종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 전쟁 상황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초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 루블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락합니다. 네. 그리고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처럼 역시 한국이 전시 상황에 놓였네. 원화를 보유하면 안 되겠구나. 달러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게 낫겠구나 하면서 소위 원화를 내던지고 달러를 보유하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전개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약 1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1,444원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완전 개방 상태니까 네. 그 비상계엄 선언했을 때 그런 지점을 기록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물음표가 크게 드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원화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강달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부정적으로 뭔가 전개가 된다면 1,500원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고 그래도 좀 완만하게 처리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강달러 기조 약 1,300원, 1,350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흐름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그러게요. 가뜩이나 달러가 강세였었는데 여기에다 더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큰 물음표가 생겼으니 그 큰 물음표가 좀 지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 F4라고 하는 뭐 기재부 장관 등등이 다 모여서 뭐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이런 국면에는 마치 근래 경험했었던 우리 경제에 비유할 만한 것이 레고랜드 사태죠. 그럴 때는 소위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고 실물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긴급하게 공급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뭐 긴급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이런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금융시장의 경색이
또 채권 시장의 경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이 정치적 불안이 더 장기화되고 고조화되고 그런 국면에서 이 채권 시장의 경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 그때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하. 어떤 조치를 해도 먹히지 해결할 않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한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아하. 두 번째는 마침 이게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 감시 대상으로 지명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좀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또 개입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또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명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제나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처방전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체질 혹은 이제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바탕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야당이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하고 이제 탄핵 의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금융시장에도 또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을까요? 네. 결국 그 의도한 대로 전개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이게 역시 물음표입니다. 이 자본시장은 또 금융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물음표예요. 예. 거대한 물음표가 우리 한국 경제에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해 볼 만한 사항은 이런 정치적 불안 혹은 정치적 대치 상태 이게 극단적으로 장기화될 게 우려돼요. 네.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12월에 예산안이거든요. 25년 예산안. 근데 이 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돼요. 아직도. 그러면 25년에 대한 재정 집행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각 정부 부처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실물 경제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저의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떤 방향이든 하루빨리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이든. 더 길게 끌을수록 우리 경제는 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외국 거래처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너네 나라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삼성,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긴급 회의를 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고심하고 있다 하고요. 이번 사태가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도 방금 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 직전까지 네. 모 기업에서 그런 긴급한 어떤 발제와 토론과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 인터뷰를 응하고 네. 있는 중이고요. 예. 어제도 기획재정부 회의에 참여하고 내일도 또 통상 관련 기획재정부 회의가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의 비상대책 회의들이 있고 경영전략 회의가 있고 그런 자리에도 저도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지금 비상 상황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감합니다. 근데 당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이런 국면에 소위 축제성 혹은 행사성 그런 어떤 이벤트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취소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행산업, 마이스 산업에서 그렇죠. 행사가 취소되고 또 해외 여행객들이 또 취소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게 실물 경제로 가장 먼저 직격탄이 올 것이다.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여행산업, 항공운송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가장 1차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연말에 우수사원 표창 행사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제 분위기로서 가수도 초청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상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개최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적 충격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눈치 보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에도 조심스럽고 또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사실 연말이면 이제 세일 시즌이기도 하고 연말에 선물도 좀 많이 하고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이 심리 네. 자체는 더 닫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중국 인민들이 굉장히 재밌게도 저축률을 늘려요.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앞으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느낄수록 적극적인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일시적으로 통조림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었거든요. 이게 불확실하다고 느낀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역시 많은 유통사들이 연말에 보통 세일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소비 심리를 또 부정적으로 자극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좀 비참하지만 이런 일이 왜 하필 또 이런 12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참 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게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김정희 님도 저도 여행 생각했다가 포기하려고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 경제는 사실상 심리인데 심리에 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